미국이 중동에서 쫓겨났습니다. 52조 원어치 무기가 먹통이 된 순간 사우디 왕세자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무기 전부 재검토하라. 50년 동맹이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망친 그 전장에 작업복 차림의 7명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 4분 만에 벌어진 일에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30조 원 시장의 주인이 바뀐 그날 밤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이 붉게 물들던 그날 밤, 중동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안에서 이란이 쏘아 올린 자폭 드론 380기와 탄도, 미사일 32발이 동시에 아라비아 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습니다. 리야드 왕궁 지하 3층 전쟁지휘소에 비상벨이 울린 건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 수백 개가 찍혀 나타났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52조 원어치 미국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 방공망이 그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산 것은 방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미국이라는 주인에게 묶인 목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벌인 그 전장에 예상 밖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7명이 군용 수송기에서 내렸습니다. 단 7명이었습니다. 그 7명이 4분 만에 380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97% 요격했습니다. 미국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알파이살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직속 군사전략실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중동 방위 체계의 핵심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펜타곤 국제군사협력실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뒤에는 미국 무기 도입의 모든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패트리어트부터 사드까지 지난 30년간 사우디가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의 계약서에는 전부 제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 군복을 입고 훈련받았고 미국 장교들과 식사하며 동맹을 맹세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제 경력 전체를 걸고 증명해온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밤보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리야드 왕궁 서쪽 별관, 군사전략실 집무실에서 저는 한 통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보내온 사드 추가 배치 제안서였습니다. 금액은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포대 하나 가격이 4조 원이 넘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미 패트리어트 포대 12개를 운용하고 있었고 매년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8천억 원 이상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드까지 추가하면 연간 방공 예산만 3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에게 돈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127페이지, 브록시앙에 조그맣게 적힌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핵심 알고리즘 접근 권한은 제조사가 보유한다. 레이시온이 사드의 두뇌를 영원히 쥐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4조 원을 주고 사도 그 무기의 진짜 주인은 워싱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줄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50년 동안 모든 계약서에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었고 50년 동안 우리는 그 문장에 서명해 왔으니까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 레이시온 중동 총괄 부사장. 키가 193cm에 달하는 거구였습니다. 회색 양복은 언제나 맞춤이었고 구두는 이탈리아 수제였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는 특유의 미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악수일 때마다 상대방의 손뼉을 으스러뜨리려는 악력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의가 아니라 지배를 표현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사우디에 올 때마다 왕궁 VIP 게스트룸에 묵었습니다. 국빈급 대우였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50년간 미국 방산 기업 임원들을 국빈처럼 대접해왔습니다.
그것이 동맹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리처드가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의자를 점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마치 자기 집 거실처럼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칼리드, 사드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영어였습니다. 리처드는 30년간 중동을 담당하면서 아랍어를 한마디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장성들이 영어를 하면 되니까 자기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것도 일종의 지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127페이지 부록 시향을 좀 보십시오, 리처드.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조항인데 이전 계약과 동일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독자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리처드가 보고서를 슬쩍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특유의 지배적 미소였습니다. 칼리드, 자네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라 이런 건 잘 알 거 아닌가. 핵심 기술은 제조사가 관리하는 게 국제 방산의 표준이야. 사우디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지. 표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미묘하게 뻐근해졌습니다. 50년 동안 들어온 단어였습니다. 표준, 관례, 절차, 프로토콜. 미국이 사우디의 요구를 거절할 때 쓰는 단어들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중하고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포장지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결국 같은 의미였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쥔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밑줄은 그때 싸우지는 않는 것. 그것이 사우디와 미국 사이의 암묵적 규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고 미국은 무기를 팔고 서로 불편한 부분은 모르는 척하는 관계였습니다. 리처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한국 방산 쪽에서 접촉이 있었나? 왜 묻습니까? 리처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한국이 요즘 중동 시장에 기어들어 오려고 발버둥치고 있거든. 천궁인가 뭔가 하는 미사일을 갖고 시연을 하겠다고 난리야. 가소롭지.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라니. 냉장고나 잘 만들지.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삼성텔레비전과 현대자동차의 나라였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사일이라고요? 사막 위에서 380기의 드론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방공 미사일을요? 미국도 완벽히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미국 무기만 써온 사람에게 한국 무기란 농담에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진짜가 되기까지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2시 47분. 왕궁, 지하 전쟁지휘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체득한 반사 행동이었습니다. 군복을 입는데 90초, 지휘소까지 내려가는데 3분. 도착했을 때 이미 스크린에는 붉은 점이 사방에 찍혀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유세프 대령이 달려왔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동부 해안에서 자폭 드론 380기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 32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리야드, 담맘, 주바일 산업단지입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주바일 산업단지는 사우디 석유 수출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곳이 뚫리면 하루 석유 수출량 120억 달러어치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리야드에는 왕세자 전하가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방공사령부와 한라인을 연결했습니다. 방공사령관 아미르 알라세르 중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미르는 사우디 군부에서 가장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미군 합동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패트리어트 체계를 사우디에 도입할 때 제가 직접 선발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미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략실장님, 패트리어트 레이더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막 지열 때문에 허위 신호가 너무 많아 진짜 표적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팀에 긴급 요청했는데 지금 제임스 밀러 팀장이 대응 중입니다. 제임스 밀러, 레이시온에서 파견한 기술 지원팀 팀장이었습니다. 42명의 미국 기술자를 이끌고 사우디 방공망의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운용이 아닙니다. 사우디 군이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무기인데 그 무기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미국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27페이지 브록시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용 차량을 타고 방공사령부로 향했습니다. 리아드 시내는 이미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동쪽 하늘에 희미한 점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방공사령부 지하 벙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레이더 콘솔 앞에 사우디 장교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 점이 수백 개가 넘게 찍혀 있었지만 그중 진짜 미사일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막 특유의 지열이 만들어내는 허위 신호가 레이더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총알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워싱턴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긴장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무감각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절차를 따르는 사람의 무감각함이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밀러 팀장, 레이더 노이즈 필터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동 요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합니다, 사령관님. 현재 잔여 요격탄이 전체의 1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이시온 본사 프로토콜 29조에 따라 잔여 요격탄이 20% 이하일 경우 VIP 방어 구역, 우선 방어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미르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VIP 방어 구역이 어디입니까? 왕궁과 왕세자 관저, 주요 정부 청사 반경 15km입니다. 그러면 주바일 산업단지는요? 담만 북부 주거 지역은요? 거기에만 민간인이 8만 명입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상 방어 범위 바뀝니다. 사령관님, 미국 국방부 긴급 절차에 따라 핵심 자산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아미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핵심 자산이 뭡니까? 우리 국민 8만 명이 핵심 자산이 아닙니까?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미르의 질문은 그의 프로토콜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벙커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을 믿어온 사람의 등에 흐르는 식은땀이었습니다. 52조 원을 주고 산 무기가 우리 국민 8만 명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리처드 그레이엄이 벙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회색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 상황에서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감인지 무감각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제임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벙커가 소란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시스템 로그 전부 삭제해. 레이더 오류 기록, 요격 실패 데이터 전부. 워싱턴에 보고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 이 데이터가 언론에 나가면 사우디뿐 아니라 전 세계 패트리어트 계약에 영향을 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8만 명의 민간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계약서만 들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리처드의 눈에서 찰나의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자기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지배적 미소였습니다. 칼리드, 걱정하지 마. 프로토콜대로 하면 왕궁은 안전하네. 왕세자 전하도 안전하시고 나머지는 이란 측 문제야. 전쟁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나머지. 리처드는 8만 명의 사우디 국민을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제 나라 국민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과 악수하고 식사하고 골프를 치며 동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동맹의 진짜 얼굴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벙커 콘솔 화면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영문 한 줄이 떴습니다. 접근 권한 없음. 본사 승인 대기 중. 워싱턴에서 원격으로 패트리어트 시스템 전체를 잠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52조 원을 주고 산 무기를,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무기를 대양 건너 워싱턴의 누군가가 버튼 하나로 꺼버린 겁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주먹이 금속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건 우리 무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걸 잠글 권리가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계약 245조를 확인해 보시게, 사령관. 비상시 시스템 보호 조치는 제조사 권한이야. 계약서에 사령관 서명이 있을 거야. 맞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보호가 아니라 시스템 인질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아미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전략실장님, 워싱턴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왕세자 전화 이름으로요. 시스템을 풀어달라고요. 저는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127페이지 브록시앙의 빨간 밑줄을 긋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워싱턴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야간 당직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직속 군사전략실장 칼리드 알파이살입니다. 지금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원격 잠금되었습니다. 즉시 해제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알파이살 실장님, 현재 본거는 레이시온 기술보안팀 관할입니다. 시스템 잠금 해제는 레이시온 측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국방부 권한받기 사안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위성 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사우디 동맹국의 긴급 요청을 민간 기업한테 넘긴 겁니다. 전쟁 중에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 중에 레이시온이랑 상의하라고요. 리처드가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벙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외곽 방어망을 뚫은 것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잠긴 상태에서 드론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벙커 내부 CCTV에 리야드, 북부 송전탑이 폭발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벙커 조명이 꺼지고 비상발전기가 작동하며 붉은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붉은 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전기에서 비명 같은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담만 북부 주거 지역 피격 확인. 민간 시설 다수 파손. 사상자 집계 중. 아미르 사령관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접근 권한 없음. 그 차가운 영문 한 줄이 사우디 군인 30년 경력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벙커 구석에 서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리처드가 가져온 사드 제안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4조 3천억 원짜리 종이가 군화 밑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127페이지 브록시앙. 접근 권한은 제조사가 보유한다. 그 문장이 지금 이 벙커에서 현실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기술팀 42명이 서버실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분해하는 소리, 금속이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기록을 전부 가져가는 것입니다. 리처드가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상에 장갑차 5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술팀 전원 철수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93cm의 거구가 비상등 붉은 빛 아래에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동맹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출구 앞에서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자네한테 좋은 소식 하나 알려주지. 왕궁은 안전할 거야. 프로토콜대로라면 왕궁 반경 15km는 마지막까지 방어돼. 자네 가족은 왕궁 안에 있지? 리처드는 웃었습니다. 그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CCTV에 장갑차 5대가 기지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대열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철수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마치 출근하듯이 전장을 떠났습니다.
벙커에 남은 것은 사우디 군인들과 먹통이 된 52조 원어치 무기와 하늘에서 쏟아지는 380기의 드론이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실장님, 방법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잠긴 상태에서는 사막 위의 모래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군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며칠 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직원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라니 농담 같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52조 원어치 미국 무기가 먹통이 된 이 벙커에서 제 손에 남은 것은 이 구겨진 명함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사우디 왕실 최고의 군사 관료가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나, 둘, 벙커 천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셋, 넷, 다섯 번째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궁이 필요합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직속 군사전략실장이 한국에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30명이 넘는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치심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8만 명의 국민이었습니다. 담만 북부에서 이미 폭발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단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이 벙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한국 측과 통화를 끝낸 뒤 저는 벙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 한국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자존심이 사막 모래처럼 바스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며칠은 걸릴 것이고 그 며칠 동안 380기의 드론이 리야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올 수 없다. 너무 멀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22시간 뒤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용활주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수송기 한 대가 비상 착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관제탑이 착륙 허가를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전화를 건 지 정확히 22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리야드까지 직선거리가 7,800km입니다. 일반 군용 수송기로는 최소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 22시간 만에 주파한 겁니다. 문제는 기상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야이 200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조차 착륙을 포기하는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관제탑이 수송기에 회항을 권고했습니다. 돌아가라고요. 하지만 수송기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벙커 CCTV로 활주로를 지켜봤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모래 기둥이 솟았습니다. 착륙이라기보다 추락에 가까운 착지였습니다. 기체가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져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후방 화물문이 열렸습니다. CCTV 화면에 얼굴을 거의 붙이다시피 했습니다. 중무장한 특수부대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380기의 드론을 상대하려면 최소 대대급 병력과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술팀만 해도 42명이었는데 그 42명이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그 2배는 와야 하지 않겠... 화물문에서 나온 것은 7명이었습니다. 단 7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차림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곤색 점퍼에 회사 로고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기름때가 낀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사람 중에 키가 작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큰 안경을 쓰고 있었고
배낭에서 노트북 가방이 2개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에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리자 귀찮다는 듯 손등으로 쓸어 넘기며 활주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5명도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덩치 큰 중년 남자 하나, 통역으로 보이는 마른 청년, 무거운 장비 케이스를 양손에 든 기술자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젊은 기술자 하나. 장비 케이스가 모래 위에 떨어졌고 옆 사람이 한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보낸 전부였습니다. 저는 CCTV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요. 미국 기술팀 42명과 장갑차 5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작업복 차림 7명이 하겠다고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농담이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략실장님, 설마 이 인원이 전부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건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벙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곤색 점퍼의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습니다. 남자가 벙커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2초 정도였습니다. 콘솔 화면에 접근 권한 없음 문구를 보았고, 벽면 스크린의 붉은 점들을 보았고, 바닥에 흩어진 리처드의 사드 제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통역이 말을 옮겼습니다. 천궁, 책의 현장 총괄 이정수입니다. 발사대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인사도 악수도 없었습니다. 브리핑 요청도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처음 한 말이 발사대 위치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방산업계와 일하면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미국 기술팀이 올 때마다 최소 반나절은 브리핑에 썼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200장씩 넘어갔습니다. 보안 서약, 책임 한계 합의서, 프로토콜 확인 절차,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이틀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라는 사람은 이미 벙커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새벽인데도 43도에 가까웠습니다. 마스크도 고글도 없이 맨 얼굴로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큰 안경의 젊은 여자, 강하은이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벙커 안에 남았습니다. 콘솔 옆에 쪼그려 앉더니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5초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근 권한 없음이 떠있던 콘솔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인 화면에 좌표와 궤적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화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역이 강하은의 말을 옮겼습니다. 천궁 교전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기존 레이더 하드웨어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는 중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잠겼으니 한국 시스템을 얹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열쇠가 안 맞으면 자물쇠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30년간 미국 방산 시스템과 일의 온저로서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뜨자마자 다시 하얗게 뒤덮인 겁니다. 사막 지열이 만들어내는 레이더 노이즈였습니다. 미국이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사막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진짜 미사일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허상이 뒤섞여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같은 벽이구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막의 모래 앞에서는 마찬가지구나. 그때 벙커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말단 레이더 기술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강하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산이었습니다. 23살의 이등병이었습니다. 작은 체격의 얼굴은 아직 소년 같았습니다. 계급이 낮아서 평소에는 벙커에서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였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하산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커피를 시킬 때도 하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짓을 했습니다. 개를 부르듯이요. 하산이 강하은에게 다가간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벙커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가 외국 전문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우디 군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산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다라색이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접혀 있었습니다. 하산이 수첩을 펼치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사막 열흐름 데이터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매일 기록했습니다. 강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첩을 받아 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지표면 온도 변화, 바람 방향에 따른 모래 입자 밀도, 새벽 시간대 지열 급감 패턴, 전부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계측 장비가 아니라 온도계 하나와 눈으로 관측한 기록이었습니다. 강하은이 한 장 한 장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한 페이지에 10초씩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뒤 고개를 들어 하산을 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강하은의 말을 옮겼습니다. 이 데이터면 노이즈 패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군의 수십억 달러짜리 계측 장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23살 이등병의 연필 기록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강하은이 하산에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벙커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을 겁니다. 미국 기술자들에게 하산은 커피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리처드에게 하산은 손짓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이 젊은 엔지니어는 23살 이등병의 2년치 기록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하은이 하산의 수기 데이터를 천궁 알고리즘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장비가 아니라 연필로 적은 숫자가 수천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지열 급감 패턴이었습니다. 사막은 낮에 60도 가까이 올라가지만 새벽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온도 변화가 레이더에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시간대에 레이더 감시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하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시간대에 레이더 앞에 앉아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2년 동안 730일.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담만 북부난민 구호병원에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신장 투석 환자입니다. 투석 기계가 전기로 돌아갑니다. 미사일이 떨어져서 정전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적이 언제 오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23살짜리 이등병이 어머니를 지키려고 2년 동안 혼자서 사막의 패턴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젝트의 사각지대를 말단 병사의 모성애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리처드가 하산을 손짓으로 부르며 커피를 시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이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레이더 앞에 앉아 숫자를 적고 있을 때 리처드는 왕궁 게스트룸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커미션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하은의 키보드 소리가 멈췄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백 개의 노이즈가 사라지고 선명한 점 5개가 남았습니다. 서쪽에서 접근 중인 이란 스텔스 드론이었습니다. 벙커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하얗게 죽어있던 레이더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사막 지열의 허위 신호를 완벽하게 걸러낸 겁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화면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25년간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레이더 화면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콘솔 뒤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의 자존심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차림의 여자 엔지니어가 노트북 하나로 25년 된 문제를 35초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려면 발사대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정수가 벙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래 폭풍 속을 걸어 다녀서 점퍼가 모래투성이었고 얼굴에 모래가 들러붙어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발사대 3번과 7번 냉각 파이프가 과열로 고착됐습니다. 모래가 회전축에 끼어서 레이더 안테나도 절반이 멈춰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인 장비가 있으면 4시간입니다. 지금은 장비가 없으니 직접 해야 합니다. 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수가 벙커 밖으로 나갔습니다. CCTV로 봤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고 있었고 바깥 기온은 밤인데도 44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정수가 3번 발사대 냉각 파이프 앞에 섰습니다. 과열된 파이프 표면 온도는 112도였습니다. 장갑이 필요했습니다. 방열 장갑, 안전 고글, 내열 작업복.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2시간 만에 급하게 출발하느라 안전 장비를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정수가 1초쯤 멈칫했습니다. 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수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비명을 삼킨 겁니다. 112도짜리 금속을 맨손으로 잡고 밸브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올 것 같았습니다. 밸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래가 고착되어 굳어버린 겁니다. 덩치 큰 중년 기술자 정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이정수 옆에 서서 함께 밸브를 잡았습니다. 둘이 동시에 온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발이 모래에 파묻히면서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밸브가 반바퀴 돌아갔습니다. 과열된 증기가 분출되며 하얀 기둥이 솟았습니다. 이정수가 모래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물집이 잡혀 있을 겁니다. 저는 CCTV 앞에서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팀 42명은 에어컨 나오는 컨테이너 안에서 일했습니다. 개인용 냉각 조끼를 입고 정수된 물을 마시며 교대 근무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교대했습니다. 레이시온 매뉴얼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온 45도 이상일 경우 외부 작업 금지, 냉각 장비 미보유 시 작업 중단 및 철수. 이정수에게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을 무시했습니다. 맨손으로 112도 파이프를 잡는 항목이 어떤 매뉴얼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냉각 파이프를 열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냉각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기술팀이 철수하면서 냉각수 보급 라인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발사대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특수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의 보급 권한은 레이시온에 있었습니다. 또 127페이지 부록 시향이었습니다. 냉각수 하나도 미국 허락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정수가 벙커로 돌아왔습니다. 화상 입은 손에 사우디 병사가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기지 안에 차량용 냉각수가 있습니까? 차량용이요? 그건 미사일 발사대 규격이 아닙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격이 다른 것은 압니다. 소프트웨어로 보정하겠습니다. 냉각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멈칫했습니다. 기지 주차장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사령관 전용 차량, 참모진의 메르세데스, 경호팀의 SUV, 대당 수억 원짜리 차량들이었습니다. 아미르가 저를 봤습니다. 전략실장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뜯으십시오. 아미르가 고개를 끄덕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렌치를 들고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사령관의 벤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열고 냉각수를 빼냈습니다. 1대, 2대, 5대, 13대. 기지 안의 모든 차량에서 냉각수를 뜯어냈습니다. 수억 원짜리 차량이 폐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차량 가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차량 냉각수의 성분과 농도가 미사일 발사대 규격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용 부동액과 군용 특수 냉각수는 끓는 점도, 열전도율도, 점도도 전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야 했습니다. 강하은이 벙커 안에서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31%였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서 충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발사대에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9도, 103도, 97도. 경고등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91도, 85도.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78도.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벙커 안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벙커 한쪽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현지 병사들이 가져온 만사라는 아랍 음식이었습니다. 양고기와 쌀과 향신료가 섞인 큰 쟁반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뒤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22시간 비행에 착륙하자마자 작업에 투입했으니 최소 하루 이상 굶은 상태였을 겁니다. 이정수가 화상붕대를 감은 손으로 쟁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맨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맨손으로 밥을 나눠 먹는 것은 가족끼리만 하는 행위입니다. 손님에게 맨손으로 밥을 건네는 것은 가장 깊은 환대의 표시이고 그 음식을 맨손으로 함께 먹는 것은 형제의 의미입니다. 이정수가 그런 의미를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앉은 것이겠죠. 하지만 주변 사우디 병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계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현지 음식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체 전투식량만 먹었습니다. 같은 벙커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사우디에 올 때마다 개인 셰프가 만든 식사를 호텔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우디 음식의 위생이 의심된다며 한 번도 현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요. 그런데 이 한국 엔지니어는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바닥에 앉아 현지 병사들과 같은 쟁반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하산이 이정수에게 밥을 떠서 건넸습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밥에 옮기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안정되고 발사대 냉각이 완료됐을 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벙커가 조용해서 위성 전화 스피커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통역이 실시간으로 속삭이듯 옮겼습니다. 이 총괄, 거기 상황 보고 받았다. 전력도 불안정하고 장비 과열의 냉각수도 규격 외 대체품이야. 이건 천궁 실전 투입 조건에 맞지 않아. 만약 실패하면 한국 방산 수출 전체에 타격이다. 대사관 차량 타고 빠져나와라. 이건 명령이야. 저는 그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실패가 기록에 남으면 다른 계약에 영향을 준다. 빠져나와서 손실을 최소화하라. 리처드가 했던 말과 본질이 같았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관료의 언어는 만국 공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수가 위성 전화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화상 입은 왼손에 현지 병사가 감아준 붕대가 빨갛게 베어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벙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총괄, 듣고 있나? 1시간이야. 1시간 안에 대사관 장갑차가 도착한다. 전원 탑승해. 이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기계는 버려도 사람은 못 버립니다. 11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벙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정수가 위성 전화 뒷면을 열었습니다. 배터리를 꺼내더니 바닥에 놓았습니다. 작업화로 밟았습니다. 1번. 배터리 케이스가 갈라졌습니다. 2번. 기판이 드러났습니다. 3번.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명령을 받을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겁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정수의 발끝에 꽂혔습니다. 부서진 배터리 조각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벙커 출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내부 잠금 레버를 돌렸습니다. 철컹. 방폭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이정수가 돌아서며 한국팀 전원을 받습니다. 강하은, 정민호, 통역, 기술자 셋. 7명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수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우리가 증명합니다. 저는 벙커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 미국이 도망쳤고 지금 한국이 문을 잠그고 남았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두 나라의 선택이 이렇게 갈리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52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놓고 도망쳤습니다. 이정수는 맨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하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만 북부난민 구호 병원 상황 보고였습니다. 정전 이후 비상 발전기로 버티고 있었지만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하산의 어머니는 그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투석 기계가 멈추면 체내 독소가 올라갑니다. 48시간 안에 투석을 재개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하산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콘솔 앞에 앉아 강하은이 요청하는 데이터를 계속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왕궁에서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고 미국 장성들과 악수하며 살았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미사일의 요격률을 퍼센트로 계산했습니다. 그 퍼센트 뒤에 하산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투석 기계가 돌아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먼저 감지했습니다. 동쪽 페르시아만 해안에서 대규모 발사 여론이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하산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380기입니다. 자폭 드론 340기, 탄도 미사일 40발, 동시 발사입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전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전 공격의 2배 규모였습니다. 380기가 편대를 이루어 페르시아만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산의 무전기에서 난민 구호병원 비상통신이 들려왔습니다. 비상발전기 연료 잔량이 14%라고 했습니다.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정수가 발사대 콘솔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380개의 붉은 점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옆에 초록색 테두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조준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산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모래 폭풍의 노이즈를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는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강하은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강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정수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통역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막 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40발을 동시에 발사하겠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발 동시 발사요? 세계 어떤 방공 체계도 그런 전술을 쓰지 않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간섭하면 공중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가 가리킨 것은 천장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사막 지표면과 상층 대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상승 기류.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그 기류를 타면 궤적 간격이 벌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25년 동안 골칫거리로 여기던 사막의 열기를 무기로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사막 자체를 아군으로 만드는 발상이었습니다. 강하은이 네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발 동시 발사 시퀀스를 재설정하는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13%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배터리를 동시에 쫓고 있었습니다. 강하은이 마지막 엔터를 쳤을 때 배터리는 8%였습니다. 이정수가 콘솔 앞에 섰습니다. 투명 안전 커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크릴이 갈라지며 붉은색 발사 버튼이 드러났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정수의 손에 꽂혔습니다. 아미르 사령관, 하산, 사우디 병사 30명, 그리고 저. 이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전탄 발사. 화상 입은 손바닥 전체로 버튼을 강타했습니다. 벙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떨렸습니다. 발사음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40발이 솟는 소리였습니다. 굉음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CCTV를 켰습니다. 발사대 14기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사막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40개의 불기둥이 부채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열상승 기류를 타고 궤적이 벌어지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거대한 손이 하늘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380개의 붉은 점을 향해 초록색 요격선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표시가 떴습니다. 5, 10, 20, 붉은 점이 초록으로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산의 수기 데이터를 이식한 알고리즘이 이란 드론의 엔진 여럿만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헛발 나간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벙커 안이 숨을 멈췄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80개, 300점, 220점, 150점. 1분이 지났습니다. 붉은 점이 배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40개. 3분이 지났습니다. 붉은 점이 10개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4분이 되었을 때 380개의 붉은 점 중 368개가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격률 97%. 4분 만이었습니다. 벙커 구석에서 비명 같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병사 하나가 헬멧을 벗어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25년 동안 군인으로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던 아미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담만 북부 좌표가 있었습니다. 난민 구호 병원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미국이 방어 범위 밖이라고 버린 바로 그 구역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나머지라고 불렀던 8만 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좌표 위에 붉은 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난민 구호 병원을 향해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산의 어머니가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초록색 요격선이 그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거리가 아슬아슬했습니다. 남은 미사일이 있는지, 요격이 가능한 각도인지, 시간이 되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요격선이 붉은 점에 닿았습니다.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요격 성공. 파편 잔해량 안전 수준. 하산의 어머니 머리 위로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방어 범위 밖이라고 버린 구역을 미국이 나머지라고 분류한 8만 명을 한국이 지켜낸 겁니다. 하산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난민 구호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잡음이 길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발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안전합니다. 하산이 무전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첩이 가슴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적은 그낡은 수첩이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저는 콘솔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벙커 바닥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벙커 밖 CCTV 화면에 하늘이 찍혔습니다. 요격된 드론의 잔해가 사막 상공에서 불꽃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염이 동시에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만든 불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요격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중동 반공의 왕좌가 무너지는 불꽃이었습니다. 13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에 벙커 안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방패를 사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요격이 끝나고 벙커 안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제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왕세자 전화 직통 회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왕세자 전화가 직접 전화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적 경사이거나 누군가의 목이 날아가거나.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리드. 왕세자 전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전하, 칼리드 알파이살입니다. 방공사령부 벙커에서 보고드립니다. 이란의 2차 공격 380기를 97% 요격했습니다. 리야드, 담맘, 주바일 모두 안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세자 전화가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로 막은 건가?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무기를 도입해온 사람으로서 사우디 방위 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패트리어트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워싱턴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잠갔습니다. 레이시온 기술팀 42명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철수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천궁체계 기술팀 7명이 2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자체 시스템을 기존 레이더에 이식하여 사막 지열 노이즈를 해결했고 4분 만에 380기를 요격했습니다. 차량 냉각수로 발사대를 가동했고 현장 총괄은 맨손으로 112도 파이프를 수리했습니다. 본국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벙커에 남아 전투를 완수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왕세자 전화가 말했습니다. 미국에 전화해라.
사드 추가 배치 계약은 전면 중단한다. 기존 패트리어트 유지 보수 계약도 재검토 대상이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즉시 협의를 시작해라. 천궁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방산의 최대 고객입니다. 연간 무기 구매액만 52조 원에 달합니다. 사우디가 미국 사드 계약을 중단하고 한국 천궁을 검토한다는 것은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사우디 방산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칼리드, 한 가지 더. 그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전해라. 사우디 왕실이 빚을 졌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과의 52조 원짜리 관계, 웨스트포인트 동문 네트워크, 워싱턴 인맥, 제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 재검토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벙커 바닥에 흩어진 리처드의 사드 제안서가 보였습니다. 4조 3천억 원짜리 종이가 군화 자국 위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이정수의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에서 번진 피였습니다. 4조 3천억 원짜리 제안서와 한 사람의 핏자국. 50년 동맹의 무게와 사분간의 진심.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와의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벙커 통신실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였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에서 한국 시스템이 운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상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은 쿠웨이트 합참이었습니다. 오만 왕실 군사실도 연락해왔습니다. 바레인 방공사령부까지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 우리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4시간 안에 5개국에서 동시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중동 방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쌓아온 중동 방산 왕좌가 작업복 입은 7명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실에서 그 전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통, 2통, 3통, 4통, 5통. 전화가 올 때마다 130조 원 규모의 중동 방산 시장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아직 벙커에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방폭문을 잠갔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193cm의 거구가 작아져 보였습니다. 리처드가 태블릿을 꺼내 워싱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리처드의 손이 떠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벙커 안에 흘렀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사드 추가 배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카타르, 쿠웨이트도 한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리처드?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상황을 해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처드가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빨간 에러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방어 불가. 리처드가 화면을 한번 보더니 태블릿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요. 그 에러 메시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리처드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193cm의 키, 맞춤 양복, 으스러뜨리는 악수. 미국 방산의 권위를 온몸으로 체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우디 왕궁 게스트룸에 국빈처럼 묵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벙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지고 넥타이가 풀린 채로요.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30년 동안 상대의 시선을 먼저 피하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상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미국 방산 50년 왕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이어지던 폭격이 멈춘 사막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래 폭풍도 잦아들어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하늘을 가득 채우던 불꽃의 잔해가 검은 조각이 되어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담만 북부 난민 구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산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뵙겠다고. 병원은 좁고 낡았습니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미사일이 떨어질 뻔했던 곳이었지만 건물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천궁이 마지막 미사일을 요격한 덕분이었습니다. 투석실 문을 열자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여사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투석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끝나고 전력이 복구된 것이었습니다. 파티마 여사의 얼굴에는 전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히잡 아래로 온화한 눈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산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파티마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머리를 쓸어넘기며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어느 언어든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잘했다, 고생했다. 하산이 군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년간 매일 밤 적은 그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파티마 여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일 밤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파티마 여사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리처드가 나머지라고 불렀던 8만 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온 무기가 이 사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한국이 만든 방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미국 국기에 경례하던 날, 워싱턴에서 리처드와 악수하며 동맹을 맹세하던 날, 왕궁 집무실에서 52조 원어치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127페이지 브록시앙의 빨간 밑줄을 긋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날, 그 모든 장면이 이 좁은 병실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자 활주로 옆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착공식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직접 지시한 행사였습니다. K방산 통합방공교육센터. 현판에는 아랍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이 삽을 들었고 이정수에게도 삽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모래를 떠올렸습니다. 첫 삽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함께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정수가 삽을 잡은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112도 파이프를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젯밤 발사 버튼을 강타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번진 핏자국이 사막 햇살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우디 정부와 한국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전주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공동 연구, 기술 이전,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독자 업데이트 능력, 핵심 알고리즘 공유, 127페이지 브록시앙이 사라진 계약서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활주로에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정수 팀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활주로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송기 트랩 앞에서 이정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간 미국인의 손을 잡아왔던 사우디 왕실 군사전략실장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악수를 청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기름때와 화상 연고가 묻어 있었습니다. 리처드처럼 상대를 으스러뜨리는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이정수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하산도 경례했습니다. 아미르 사령관도 경례했습니다. 저는 경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먼지가 일었고 기체가 사막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점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하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다는 것을.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왕궁 집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리야드 외곽 K방산 통합방공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가르치는 기술 자문역입니다. 왕세자 전하가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를 사온 사람이 이제 그 무기의 한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고요? 저는 이것이 30년간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센터 복도 벽에는 하산의 수첩 첫 페이지가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적힌 사막 지열 데이터입니다. 그 옆에 강하은이 찢어 건네준 노트 한 장도 걸려 있습니다. 대단하네요라고 적힌 한글 메모입니다. 아랍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이지만 교육센터의 모든 교관이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산은 이 센터의 수석 교관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커피 심부름꾼이 이제 200명의 차세대 방공 요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무기의 진짜 가치는 요격률 97%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치는 파티마 여사가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서 있다는 것. 하산이 수첩을 펼칠 수 있는 교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막 위에 아랍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힌 현판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130조 원짜리 시장의 주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그레이엄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산 미사일이라니 냉장고나 잘 만들지. 맞습니다, 리처드. 한국은 냉장고도 잘 만들지요. 하지만 한국이 진짜 잘 만드는 것은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잘 만드는 것은 사막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50년간 미국이 팔아온 것은 무기였습니다. 열쇠는 절대 넘기지 않는 무기. 한국이 가져온 것은 방패였습니다. 열쇠를 함께 만드는 방패. 이 차이를 깨닫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단 4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왕실 군사전략실장이 목격한 그날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더 많은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